예, 안녕하세요. 중국이 뭐 300조 원이 넘는 그런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보통 공식적으로 드러난 국방비의 2배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민해방군이 중국 최대의 기업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숨겨진 국방비가 많습니다. 거의 뭐 죽으려고 이제 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공식적 국방비보다 훨씬 큰 금액을 사회 공안 유지비로 쓰고 있는 데입니다. 그게 이제 중앙정부의 주요 지출 항목인데, 이런 와중에서 미국이 벌떼 드론을 이제 본격화했습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중국 폭망각이 잡힙니다. 공군 공중 작전에 대한 사상이라 그럴까 개념 혹은 전략이 완전히 바뀐 거고요. 우리도 KF-21 같은 게 없었으면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명함도 못 낼 뻔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미국이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세계 천지사방에 다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그걸 한번 세계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말씀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미 간에 한미 연합훈련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기 북한은 팔짝팔짝 뛰고 있죠. 자유의 방패. 주한미군 거의 전체 다가 인발브되고 있고요. 한국군 또 뿐만 아니라 유엔사 참여를 하고 있는 서방국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작전입니다. 한반도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또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나토에서는 스테드파스트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나토의 스테드파스트 훈련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돌아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건 아마 노르웨이 쪽의 동계훈련이었고요. 지금은 폴란드 쪽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 나라를 돌아가면서 여러 전장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주 핀포인팅을 해주는 그런 감시 정찰 정보 ISR을 제공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그걸 또 그거 하기 위한 무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트럼프 고립주의 진영이 좀 속을 좀 썩이고 삑사리를 내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쳐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유럽, 우크라뿐만 아닙니다. 예, 정말 바쁩니다. 예, 홍해 방어에 또 앞장서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란이 저지른 이런 일인데 이란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후티가 이란 이제 말하자면 각계무사 역할을 하면서 지금 설치고 있는 건데 미국과 서방이 유럽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후티를 좀 손을 보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자, 홍해까지. 그런데 또 대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대형이 하나가 있죠. 이게 이제 남중국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세안 호주 특별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마르커스 봉봉이 그러니까 필리핀의 주권적 영토적 주권을 확실히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 YTN은 호들갑을 잘 떠는 그런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YTN은 이게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다. 아니 영토 수호 선언이 선전포고입니까? 그런데 뭐 사실 필리핀 같은 나라가 이렇게 목청을 높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신선한 거죠. 뭐 조금 좀 까불면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나 미국 엉아랑 같이 있어. 야, 진핑아 한판 붙을래? 쫄리나 안 쫄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어떤 국제적인 그런 충돌 혹은 긴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듯이 지구를 한 바퀴 뺑뺑 돌면서 다 미국이 이런저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혹은 군사 기술적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걸 짚어본 다음에야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내놓은 그러니까 벌떼 드론의 의미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역사의 전환점이다. 핵무장 세계 2위 군사 대국에 대해 영웅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일사불란하게 지원해왔다. 비록 트럼프 고립주의가 삑사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은 극복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이 각성했다.
첫째,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국가가 됐다. 발틱이 나토의 내해가 되어 러시아의 바닷길이 막혔다. 둘째, 유럽의 군사력이 급속 강화되고 있다. 2030년엔 유럽이 운영하는 F-35가 600대가 된다. 셋째, 미중 대립에서 중립 노선을 버리고 차이나 디리스킹에 나섰다. ASML의 반도체 장비 차단 및 이탈리아의 1대1로 탈퇴가 이를 상징한다. 조만간 중국산 전기차에도 철퇴를 내릴 것이다.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극렬 분자들과 이란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후티의 홍해 해상 테러는 이에 대한 반발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 국가들이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후티 제압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선 한미일 3국 체제가 무시무시하게 강화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핵동맹이 됐다. 일본은 반중전선의 최전선으로 나오고 있다. 비록 엉금엉금 기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선 필리핀이 약진하고 있다. 미국의 기지 9개를 제공하면서 중국에 맞서기 시작했다. 조만간 베트남 역시 반중전선에 합류할 것이다. 세계는 친중 타락 글로벌리즘에서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바뀌고 있다. 가치지향성은 동맹을 강화시킨다. 미국은 가치를 섬겨야 한다. 이 같은 약속에 묶여 있고 동맹국은 가치에 부합하니까 함께한다. 라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형성시킨 이념적 관점 및 정치 철학적 좌표를 섬긴다. 동맹의 자발적 역할에 의해 미국에 걸머져야 하는 하중이 분산됐다. 1969년 닉슨은 미국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앞가림하는 자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울부짖었었다. 이제 그 막연하고 혼란스러웠던 비명이 축복이 되어 비처럼 내리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 군사 기술에 물꼬를 트고 있다. 우선 공군 전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공중전에 관한 군사 사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이제 서두가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예, 서두가.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세계 각지에 전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그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폭망각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그 새로운 개념, 새로운 차원의 이제 그 군사무기, 국방력의 물꼬를 터간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국 서방 전쟁 사상의 핵심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게 공중 지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잘했다 못했다, 뭐 반격을 잘했다 못했다 아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서방 전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서방 전술을 못 쓰면 소련 전술, 러시아 전술을 써야 되는데 그건 물량과 인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게 우크라이나가 시원하게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방 전술을 못 사용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공중 지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과 서방 쪽에서 워낙 뛰어난 그 방공 미사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공중 지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공중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공중 지배권은 미국 서방 군사 행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공중을 지배하고 육상 해상을 유린해라. 공중을 지배하고 중심을 타격해서 척추를 끊어라. 척추, 즉 다시 말해서 병참과 통신과 지휘를 끊게 되면 그게 척추가 끊긴 짐승은 해체 대상일 뿐이다. 이 재밌는 그림은 세계적인 그런 문화유산이죠. 울산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예, 서양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8,000년 정도 앞서서 10톤, 20톤, 30톤짜리 대형 고래를 잡았습니다. 그런 고래는 서양에서는 한 19세기부터 잡았어요. 우리는 8,000년 전에 잡았습니다. 남정네들이 이제 보트, 카누를 타고 나가서 잡는데, 이게 이제 그 마지막에 제일 위험한 단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만든
반월형 돌도끼 같은 걸 봉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혹은 보트에 타서 고래의 꼬리로 가는 척추의 신경을 끊어야 돼요. 10톤짜리 고래를 카누에서 해체를 못 하잖아요. 그럼 고래를 질질질질 끌고 그 마을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구에서 좀 들어온 데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려면 고래가 마비돼야죠. 힘을 못 써야죠. 고래의 힘은 꼬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꼬리로 가는 신경을 끊으면 고래가 힘을 못 써요. 척추를 끊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공중지배를 해서 적의 병참을 끊고 적의 통신을 끊고 적의 후방 지휘부를 끊어버리면 앞에 나와 있는 적의 부대는 척추가 끊긴 고래처럼 해체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미국과 서방에 사용해온 공중지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나왔어? 참 기묘하게도 한미동맹과 나이가 같습니다. 1954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6.25 이야기를 또 빼뜨릴 수가 없죠. 6.25 개전 초기에는 소련 전투기를 만만히 보고 P-51 또 F-51 같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무스탕 이런 거를 투입했다가 오히려 소련 전투기한테 박살이 납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미국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랑 공중에서 붙어서 박살났단 말이야. 걔 박살났습니다. 걔 박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뜨거라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게 1948년인가 개발된 거예요. 이게 세이버죠, 세이버. 그거를 이제 F-86 세이버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소련은 미그 15라는 비행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공군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복을 입고 만주에서 출격해서 그 압록강 일대에서 계속 그 미군과 공중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미군기가 8대가 격추될 때 소련 비행기가 1대 정도 격추됩니다. 그러니까 격추 비율이 8대1이에요. 소련이 압도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공군이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공군에 대한 병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압록강변을 확보했거든요. 소련이 그 역할을 해줬다고요. 이게 6.25 전사에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소련 문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학자들이 또 군 6.25 전사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행기의 하나하나의 성능은 약한데 오케이 8대1로 떨어져? 그럼 10대 보내 우리는. 쟤들이 500대 보냈어? 우리 5,000대 보내. 이런 식으로 물량으로 깔아뭉갠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이 그 한반도에 집결된 미국 공군기의 숫자가 유럽에 있는 미국 공군기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그 F-86 세이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미그 15라는 비행기는 어떻게 태어났어? 영국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그 당시 노동당이 좀 색깔이 불그레 하거든요. 이제 1946년 아직 이제 냉전이 공식화되기 전에 소련한테 롤스로이스 굉장히 좋은 엔진입니다. 네네 엔진. 원래 이 제트 엔진 기술이 영국에서 나온 거니까 롤스로이스 네네 엔진 기술을 소련에 제공합니다. 한 50대쯤 보냈어요, 그 엔진을. 그래서 소련에서 그거를 카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949년 소련의 최대 명작 중에 하나인 미그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제64 항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항공단의 사령부는 지금 선양, 그때는 그걸 목덴이라고 불렀습니다. 목덴. 지금 선양에 두고 그리고 거기 비행장하고 거기서부터 한 70km 남쪽으로 떨어진 안산 비행장하고 그리고 지금 단둥 비행장, 그때는 단둥이라고 안 부르고 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동 비행장에서 출격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그 빨간 점 3개,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소련군 64 항공단이 사용한 비행장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걸 이제 얄루 리버라고 부르는데 거기 들어가면 미군기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얄루 리버, 그러니까 이
저기 어디야, 압록강에서부터 남쪽으로 75km. 지금 이 지도에서 요 정도입니다.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75km까지 요 지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지대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공중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로 해서 여기에 들어온 미군기는 다 죽였어요, 얘들이. 그걸 무릅쓰고 들어갔다가 숨진 미 공군 장교들, 파일럿들 무지 많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미 공군 장교로 숨지지 않았나? 예, 우리 거의 국부 같은 분인데 그분. 아무튼 많이 숨졌어요 그때. 그럼 이런 얘기를 백모가 만들어낸 얘기냐? 아닙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에 가면 구소련 문서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 구소련 문서 보관소가 우드로 윌슨 센터가 무슨 일을 했냐? 이거를 이제 종이 문서를 복사해서 갖고 와서 그걸 이미지로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스캔해 가지고 텍스트로 풀었죠. 그래서 그 텍스트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인식된 파일이 제공됩니다. 물론 러시아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문서가 어떤 문서가 있냐면 한국에서 싸운 제64 소비에트 전투 항공단의 보고서, 영어로,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어 보고서를 영어로 제목을 옮긴 거예요. Report from the 64th Fighter Aviation Corps of the Soviet Air Force. 그러니까 이 문서 제목까지는 영어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러시아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 쭉 읽으면서 군데군데 이제 복사를 해서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구글 자동 번역기에 돌려서 영어로 뽑은 다음에 그 대상 언어가 영어로 될 때 번역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옮겨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중국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전술이 이제 휴먼 웨이브, 영어로는 휴먼 웨이브라 그러죠. 인해 전술인데 이건 크라프트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기해 전술이에요. 미국의 전술이 뭐냐면은 비행기로서는 미그 15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5배, 10배, 15배의 비행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다 보면 약간 좀 코끝이 찡합니다. 그때 죽어갔던 미국 파일럿 장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자리 들어가면 죽는 건데 압록강 계곡에 들어가면, 압록강 인근 지역에 들어가면 1950년 11월에서 1952년 1월까지 19,203회 출격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400일 동안 2만 회 출격한 거니까 하루에 한 50회 정도 출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양, 이제 문서에는 목덴입니다. 묵덴, 그리고 안산, 그리고 단동. 문서에는 안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 비행장을 사용을 했고요. 이 문서는 이제 소련의 관점에서 써 있으니까 적기라 그러면 이제 유엔사 쪽, 미국 쪽 비행기죠. 적기를 562대 격추했다고 나옵니다. 적기의 종류가 적시가 되는데 B-29 폭격기 48대, B-26 폭격기 1대, RB-45 2대, F-47 2대, F-51 이게 아마 무스탄 같은 거죠. 그거 20대, F-80 103대, F-84 이게 F-84가 리퍼블릭이라는 그 항공사가 만든 썬더제트라는 전투기인데 그거 132대, 그리고 F-86 세이버 이거 218대, 무려 218대입니다. F-94 8대, 미티어 25대, F-6, F-5 3대 이렇게 격추했다고 나와요. 이 기간 중 이제 이건 소련 문서니까 우리 소련의 피해를 보면 71대밖에 격추가 안 됐습니다. 숨진 소련 파일럿의 숫자는 3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련 측이 압도적인 그런 파괴율을 보입니다. 미국 비행기가 8대 떨어질 때 소련 비행기는 1대밖에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미군 비행기 1대를 격추시킬 때 자기들이 기관포를 몇 발 쏘았냐를 계산하는데 212발밖에 안 쐈습니다. 딱 도그파이팅을 뒤에 몰고 그냥 사냥한 거예요. 285번 출격을 하면 그중에 1대가 피격당했다. 자기들은, 소련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이 깨주긴 한 거예요. 6.25 때 공중지배권에서 소련을 못 당했던 거죠. 그 정도로 공포의 비행기였습니다. 미그 22가 소련의 소련의 미그 15가 그 정도로 공포의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에 올라서 6.25 전쟁 한참 와중에 현상금을 겁니다.
미그 15를 몰고 귀순하십시오. 귀순하시면 미국 시민권과 함께 1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10만 달러 무시무시하죠. 지금 100만 달러 넘습니다. 이거를 이제 물라 작전, 오퍼레이션 물라라고 부릅니다. 이 10만 달러 주는 줄 모르고 그 북한 그 조종사가 귀순을 합니다. 노금석. 이 양반이 6.25 직후 9월달, 53년도 9월달에 귀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서 그때부터 살아서 엔지니어로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노인으로. 케네스 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미국이 이제 다 뜯어보고 조정도 해봤어요. 조정해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 너무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종사 잡기 딱 좋은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비행기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또 점잔을 떨잖아요. 아니, 북한한테 야 돌려줄게 하니까 북한이 안 받아 재수 없어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하이오 미 공군 박물관에 갖다 놨습니다. 사진은 오하이오 미 공군 박물관이고요. 이 사진을 넘기다 보면 이 아까 말한 그 노금석 어르신께서 이제는 어르신이죠. 이 박물관에서 가끔씩 이런 그 설명을 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게 이렇게 저게 이제 노금석 어르신이에요. 예, 53년도 2월달에 미그 15를 몰고 이제 귀순을 했죠. 2057호를 몰고 귀순했습니다. 북한인민해방군 2057호를 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제부터 된 거냐 미국의 공중지배가 1954년입니다. 이 해가 참으로 기묘한 게 이 해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 약간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6.25는 미국 전투기가 형편없이 미그 15에 밀려서 미군 전투기 물량과 파일럿의 대량 희생으로 밀어붙인 기해 전술입니다. 땅에서는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했지만 하늘에선 미군이 기해 전술을 했습니다. 기해 전술 제가 만든 말입니다. 휴먼 웨이브가 아니라 크래프트 웨이브죠. 그런데 한미동맹에 발효된 1954년에 등장한 F-100 슈퍼 세이버, 제가 슈퍼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슈퍼 세이버가 미국의 공중지배 시대를 열었다. 이거는 당시로선 압도적인 초음속 극한 이동을 한 꿈의 비행기였습니다. 54년에 나왔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픽스하고 55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그런 비행기입니다. 월남전에서도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이버 할 때는 이 슈퍼 세이버를 얘기합니다. F-100을. 여기서 잠시 한미일의 그 4세대, 4.5세대 이상 되는 공군 전투기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공군만 따졌습니다. 해군은 제외했습니다. 해군 뭐 한 7, 800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F-35B를 몇 대 들여오기 때문에 F-35A에 그냥 포함시켜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기 외 다른 기종은 제외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그 엄청난 힘은요 전투기에서도 나오지만 전투기랑 같이 움직이는 다양한 종류의 정찰기 뭐 그 다음에 기름 넣어주는 탱커 뭐 별놈의 비행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움직이는 데서 미군 공군의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만 가지고 따진다는 건 사실 좀 이상한데 그래도 전투기만 가지고 따져본 겁니다. 보면은 이제 쭉 보면 우리가 뭐가 눈에 띄냐면 그 F-15가 제너레이션이 3개거든요. F-15 이글, 그 다음에 F-15 스트라이크 이글, 그 다음에 F-15EX 그렇게 이제 F-15가 세 세대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한 F-15K는 F-15 스트라이크 이글보다 더 그 첨단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F-15 스트라이크 이글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 공군에서 F-15EX를 102대를 추가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F-15 옛날 거 첫 버전은 다 퇴역 처리하려고 그러고요. 미 공군이 F-16을 한 700여 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가 F-35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이 234대의 F-35A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372대가 추가 주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F-35A를 약 1600대 정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F-22는 186대가 있는데 얘는 NGAD가 나오면은 전체 혹은 부분이 퇴역당할 겁니다. 한국은 이제 뭐 다른 비행기들은 안 쳤고요. 네, F-15 쪽이 우리가 59대가 있는데 이게 F-15EX로 요새 아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리고 F-16이 있는데 대부분이 F-16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우리가 165대 정도 돼요. 근데 워낙 이제 기령이 오래된 것들은 또 차근차근 퇴역되겠죠. 그리고 F-35A가 우리가 39대가 있는데 20대가 추가 주문 상태고요. 그리고 KF-21이 120대가 추가 주문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40대밖에 추가 주문은 안 해놨지만. 그리고 FA-50이 뭐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전제를 하고 60대로 봤습니다. 4.5 60대로. 그러면 한국은 이제 현재는 323대고 거기에 140대가 추가되고 미국은 현재는 1518대고 거기에 1474대가 추가됩니다. 일본은 좀 심플합니다. 일본은 F-15 이글 옛날 게 한 155대인데 이거는 아마 일본이 거의 뭐 퇴역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16이 일본이 자기들이 좀 다르게 만들었죠. 로키드 마틴이랑 손잡고 그 62대. 그 다음에 F-35A가 전체 147대를 주문해서 34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51대고요. 여기에 F-35A가 오면 113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크고 면적이 넓고 그런데 그 방어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듯이 그렇게 그 공군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탱자탱자했다는 거죠. 예. 우리처럼 결사적이 아니란 소리지 뭐. 여기서 잠시 이제 이제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공군 전략을 알려면 이게 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이제 F-22와 F-35인데 F-22는 뭐 이제 밀덕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비행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이게 엄청난 기동성과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실패작입니다.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작인데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어. 두 번째로는 이제 항속거리가 너무 짧아요. 이게 뭐 한 2,000km 정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부 연료 창이 작은 거예요. 엔진에 비해서 엔진이 연료 소모가 극악한데 얘가.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무장창이 기체 사이즈에 비해서 작아. 그러면 빠르게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스텔스 아주 좋고 아주 뭐 시원하게 기동할 수 있지. 그런데 비행 올라가서 바로 내려와야 돼. 많이 날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장 많이 못 가져가. 이런 의미에서 실패해요, 얘가. 그래서 얘가 퇴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F-22의 성과가 엄청나죠. 일단 스텔스의 극한이 뭐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걸 증명을 해줬고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자동 비행 조정하느냐를 보여줬고 그리고 센서와 전자를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스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센서와 전자가 강할 때 힘을 발휘하거든요. 나는 상대방한테 안 보이고 상대방은 내 눈에 보이고 그게 스텔스의 장점이니까. 그래서 F-22는 실패작이지만 엄청난 그 미래를 위한 문을 열었어요. 한 몸 바쳐서. F-35는 대기만성입니다. 누구는 그런 사람들을 밀스퍼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 밀리터리에 몰려갖고 그냥 요것만 보는. 그래서 F-35를 엄청 욕을 하는데 저거 굉장히 뛰어난 비행기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이거 대기만성 비행기거든요. F-35가 올해야 비로소 양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Full Rate Production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진화하는 비행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냐? 안 돼요. 그 비행기는 계속해서 블락 진화하고요. 계속 소프트웨어 진화해요. 그러려고 만든 비행기예요. 원래 소프트웨어 덩어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레아 한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혹은 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야 그거 왜 아직 완성 안 됐어? 왜 맨날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 패치 왜 맨날 나와? 당연하죠. F-35를 보고 완성을 해라고 얘기하는 거 웃기는 얘기라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요새 이제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TR3라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얘가 제대로 깔려야 그 다음에 블락 4로 넘어가거든요. TR3 자체는 블락 4는 아닌데 블락 4로 넘어가기 위한 밑바탕인데 TR4가 늦어지고 있죠. 아마 올해 말쯤 할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블록 4가 되면 이제 F-35가 하고자 했던 일들의 대부분의 그림이 이제
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완성점이라고 꼭 구태여 말하려면 말할 수 있는데 그러고도 계속 진화하는 비행기예요. 저 비행기는. F-35의 성과는 진정한 범용성이죠. 저게 JSF잖아요. Joint Strike Fighter죠. 그 조인트가 붙으면 범용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직격, 합동 직격탄, Joint Direct Munition이죠. Attack Munition, JDAM, 그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 그때 조인트란 뜻은 그러니까 범용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똑같습니다. Joint Strike Fighter라는 얘기는 뭐냐면 범용으로 쓰겠다. 이 용도 저 용도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1000대를 이미 돌파했잖아요. 진정한 범용성에 도달을 했고요. 유지 운영비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제 3만 불대인가 그래요. 굉장히 낮아졌어요. 구입가도 낮아지고 센서 융합 어마무시해지고 있고 또 얘가 이제 네트워크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레이더를 켜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저를 식별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레이더를 켜지 않고 상대방을 식별하는 상태예요. 또 스텔스이기 때문에 상대방 걸 몰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F-35가 4대가 가면서 뒤에 멀리감치 F-15가 따라와. F-35가 쫙 덧투고 가. 레이더 끄면서 F-35는 레이더 없이 상대를 식별해요. 그 상태에서 상대는 F-35를 몰라. 상대가 식별됐어. 뒤에 100km 바깥에 F-15 보고 야 100km 앞에 좌표 어디에 있는데 내가 레이더 유도해 줄 테니까 너 미사일 쏴. 레이더가 아니라 내가 그 미사일 유도해 줄 테니까. F-35가 레이더 안 켜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무시무시하네요, 쟤. 그러면 이걸 그래서 승수 효과가 있다고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F-15도 마치 스텔스 같이 되는 거지. 상대방 모르는 사이에서 미사일 쏴서 상대방 갈겼으니까. 이거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 그럽니다. 이 F-35의 승수 효과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비행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비행기고요. 보고 배울 점 많고요. 여러 개 끌어안고 운영하면서 벤치마킹 열심히 해봐야 그렇게 해야 KF-21에 반영할 기능을 잘 우리가 파악하게 돼요. 참고로 미 군용 항공기는 특이점을 통과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정확하게 예측되고 관리되기 시작해요. 그 B-21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전익기 그 가오리 같이 생긴 거 B2 다음번 세대 이게 개발 기간 안에 비용 안에 지금 끝나가고 있을 거예요. 또 무인 자동 조정이 아주 이제 저걸로 올라섰고 또 드론이 엄청 올라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센서 융합이 올라섰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가 엄청 올라섰어요. 그래서 다음 번호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검증되고 요소가 다 갖춰진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 이런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요번에 이제 미국이 한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벌떼를 위한 공동 세시 드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XQ-67A라는 애인데요. 아무것도 안 알려져 있어요. 이 사진 한 장만 공개된 거예요. 미 공군에서 엊그저께 2월 28일 날 그 미 공군 참관 아래 초도 비행을 했습니다. 이 벌떼 드론 컨셉은 뭐냐면 이거 제 용어 아닙니다. 다 그 미 공군 용어입니다. 유인기를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라 몸집, 매스를 불려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이 저가형 막굴리기 기체 플랫폼 공유입니다. LPAPS입니다. LPAPS. Low Cost. LCPAPS예요. LCPAPS. LCAPS. 죄송합니다. LCAPS예요. C를 P라고 썼네. LCAPS. Low Cost. 저가형. Attritable. 막굴리기. Attritable이라는 건 소모돼도 좋다. 그러니까 막 굴린다는 소리죠. 저가형 막 굴리기 기체 에어크래프트 플랫폼 쉐어링. 그러니까 저가형 막 굴리기 기체 플랫폼 공유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명이. 그러니까 막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저가여야 되지. 그럼 저가를 하려면 이런 기종 저런 기종이 플랫폼이 공유되면 되죠. 기체, 엔진, 뭐 비행 자동 제어 조정 이런 걸 공유해 놓고 안에
기능에 따라서 저런 것만 갈아 끼울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겠다 이거야. 한 대에 2천만 달러. 오케이 2천 대 찍으면 얼마야? 2천만 달러 2천 대? 40빌리언이네. 2천만 달러 2천 대 찍어서 동아시아에 뿌려. 지금 이거예요 이게. 2천만 달러짜리 비행기를 2,000대를 찍어서 그러면 10대 찍으면 2억 달러. 100대 찍으면은 200억 달러. 1,000대 찍으면 20억 달러. 그렇게 되죠? 2천만 달러. 그렇지 200억짜리. 이 100만에서부터 그렇지 빌리언이지. 뭐 4빌리언밖에 안 되나 그냥 막 찍어서 뿌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40빌리언이죠. 예, 그렇게 되죠. 억, 그다음에 10억, 100억, 예, 40빌리언, 100억, 400억 달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나온 거예요. 저런 거 지금 그 단위가 hundreds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수천 대를 hundreds라고 부르거든, 쟤들이. 수천 대를 hundreds라고 불러요. 그냥 수백 대가 아니라 보통 통상. 그러니까 1,000대급 이상 만든다는 소리예요, 저거 지금. 예. 이거랑 비슷한 형상의 이제 스팅레이라든지 또는 이것과 비슷한 형상의 다른 그거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 지금 방금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 XQ67A는 아닙니다. XQ67A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